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합격자가 전국에 50만 명 정도 되죠. 지금 전국만 5천만 국민 중에서 5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500만 명, 50만 명, 100명 중에 1명 자격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럼 시험 한 번이라도 응시했던 분들을 따지면 거의 10명 중에 1명은 시험 다 봤을 거예요. 10명 중에가 아니라 한 5명 중에 1명은 시험 봤어요. 다 합격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한 번 시험을 본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는 무려 10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계속 공부한 건 아니죠. 그러면 지쳐서라도 쓰러져서 더 이상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그분은 별로 그 배우자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현실 도피처럼 계속 학원만 다녔어. 10년 동안.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현업에서 중개업 해가지고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데 빨리 자격증을 딸 걸 하고 굉장히 후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을 해서 처음 하시는 분은 올해 꼭 합격하시는 게 좋고 1, 2차 같이 해서 1, 2차 같이 해도 충분히 시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1, 2차가 연계돼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아요. 1차 학개론에 2차 과목이 나오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1차 과목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출제되니까 통합 교과형이니까 같이 하는 게 좋고요. 1, 2차. 그리고 꼭 합격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되고 꼭 떨어지려면 늦게 시작하면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해도 충분히 2차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공인모 연세법학원 여기 밴더도 있는데 서울공인모로 검색하시면 밴더 나옵니다. 밴더에도 자료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4페이지. 기본서 4페이지인데 총칙은 보니까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면 2문제 정도 평균 출제됐습니다. 그럼 2문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해마다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럼 지금 결론은 요거는 시험에는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각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법률로 규정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이 51개, 시행령이 38개, 시행규칙 29개 다 합하면 118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이 공인중개사법 시험이 40문제 나오니까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니까 평균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령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범위라고 봐야 되겠죠?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법률과 명령을 다 합한 걸 법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이런 지문이 시험에 최대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시행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 그냥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오면 구색 맞추기 위해서 낸 거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앞으로 이제 법 몇 조 봐라 아니면 국토교통부령 보라고 하면 시행규칙을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휴대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거기에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사전 배경 지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성질입니다.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성질. 그 성격 위에 보면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조례. 그리고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예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긴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걸 조례라고 하죠.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 그 조례 내용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조례라고 하면 시도가 16개의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하면 17개 있죠. 그리고 시군구조례라고 하면 250개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 시군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건폐율 용적률 조례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그 시험에 못 내겠죠? 전국에 있는 걸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면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조례의 구체적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5페이지 거기 5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예규, 여기에서도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요건 맨 마지막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 직업인이라는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민법에서 이제 대리를 하게 될 텐데, 주인을 대신해서 맡긴다는 건, 일을 하도록 맡긴다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죠. 사기꾼한테 대리하라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대리하면 그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데, 자, 그래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개업공개사에게 획기적으로 공신력을 제고했고요. 그 이전에 뉴스에 보면 옛날에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떴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법행위입니다. 위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법,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민법, 상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그 다음에 4번 국내법, 5번 실체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일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특별법인데, 이런 구분의 실익은 뭐냐 하면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도 자기 집을 부모 동의 받으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근무는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죠?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만약 하면 우리 법 적용돼요, 안 돼요? 북한. 법적으로는 적용됩니다. 북한도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서 북한도 헌법상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래서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헌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 계례도당이 점거를 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시험 나오진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라고요? 북한 우리나라 땅 아니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욕 얻어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게 국내법이다. 그럼 예를 들면 무자격자가 중국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안 땄다 하더라도. 제가 베트남에 다낭에도 보니까 황금부동산 이런 거 있더라고. 한국 간판 달고. 중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욕 맨해튼에 가서 제가 충격받은 거는 복덕방 이렇게 간판 달아놓은 거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복덕방이라고 간판 달아놓은 건 없죠. 거의 한 30년 전에 복덕방이라고 했어요. 근데 뉴욕 그 맨해튼 중심 그 코리아타운에 복덕방이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미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도 우리나라 자격증 취득 안 했다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국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된다.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습니다.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다. 자,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고요.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런 게 공법인데요. 뭐가 더 쉽습니까? 공부하기. 이렇게 물으면 둘 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생활이 복잡해요? 공적인 관계가 복잡해요? 사생활이 복잡하죠? 그래서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은 공적인 관계는 다 법조문에 있습니다.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법은 사적인 관계는 일일이 법조문에 다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판례가 많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 사법 중간에 있는 중간법이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거의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99%는 공법입니다. 그럼 사법이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의 사법은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 매도인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속초에서 중개업을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놀러 갔는데 보니까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손님 연락 왔더라고요. 원룸 있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저는 지금 없고요. 매물 그 앞에 중개업소에 가니까 앞에 중개업소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원룸 하나 해도 한 40만 원은 돼요. 중개보수가. 물어보니까 주인이 한 3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원래 법정보수는 한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인들은 좀 더 줘요. 물론 이게 이제 시험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시험에는 절대로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죠.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초과해서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받아야 되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받고 시험에 나오면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도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처음에 현업에서. 그래서 공부 잘하면 현업은 잘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반비례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 돈 잘 버는 거하고는. 왜냐면 법대로만 다 하다 보면 돈을 못 번다고요. 그렇다고 다 위법 행위를 하면 또 나중에 처벌받을 수는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한 40만 원 버는데도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말로는 자기는 토지나 큰 것만 하지 이런 거는 안 한다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만약에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싫어요, 못 팔아주겠습니다 하면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 아닙니다. 왜? 사법적 관계니까, 민법적 관계니까, 즉 사생활 관계니까, 개인적인 관계니까. 개인적 관계는 계약입니다. 계약.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를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중개계약.
이 사법상,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 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집 10억에 팔겠습니다 하는데 매수인이 10억에 사겠습니다 해야 성립하는 거지. 좀 깎아주세요. 5천만 원 깎아주세요. 못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계약 깨지는 경우 많아요. 그건 이제 개업공개사가 가장 어려운 게 중재를 해야 돼.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중재하는 게 쉽지가 않죠. 5천만 원 깎아달라면 그럼 서로 양보해서 그럼 2,500만 원만 깎아주는 걸로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중개계약이. 그 중개계약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개사는 자기 사무소 옮기는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자기 거지만 공법적 요소니까. 공적인 관계. 공법은 뭡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지으려면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100층, 200층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다 허가받아야 되고 용적률, 건폐율 적용받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공법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동산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행위 제한입니다. 무한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 땅, 나무 집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땅 절대로 도로에 못 내주겠다 하면 강제로 수용하죠? 이게 사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공법,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법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그냥 문 닫으면 안 되고요. 폐업했다고 미리 신고해야 돼. 폐업할 거라고. 신고하고 폐업을 해야 돼요. 그게 공법적 요소죠.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 개인과 지자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혼합법 또는 공법, 사법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사회법이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보면은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 근로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월급 얼마 줄게 다닐래 안 다닐래. 근로계약을 맺고 그 다니고 안 다니고는 자유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공법적 요소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공법, 사법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법이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과는 상관은 없는 사전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 7페이지 위에 보면 중개업의 연역, 연역이라는 건 역사죠. 그럼 만약에 역사가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나온다면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시험 최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고조선, 당군 앞에 부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시험에는 앞에 게 많이 나와요? 뒤에 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근현대사, 현재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를 방향을 잘못 잡고 맨날 옛날 고조선만 앞에 있으니까 앞에만 열심히 했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거 역사 시험에 사실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1995년도 8회 시험에 나왔어요. 8회. 95년도 8회 시험에 나오고 지금 3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100점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고, 물론 공인중개사법은 60점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최소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면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역사가 그냥 잠깐만 시험은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만 현재가 중요하다고요. 현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박스 맨 밑에 보니까 등록제라고 돼 있죠? 등록 7페이지 맨 위에 박스 맨 밑에 현재 등록제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객주. 시험과 상관없이 역사 잠깐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이 중개제도 역사는 조금은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객주라는 게 뭐냐 하면 객주 이게 영화 저는 영화를 봤는데 옛날에 객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객주가 여자분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이 객주라는 게 뭐냐면 객상 주인
객상주인의 줄임말입니다. 객상주인, 객상주인. 객상주인의 줄임말인데, 객상주인. 예. 옛날에 우리 5.1장 이런 거, 과거에는 5.1장이었죠. 지금도 5.1장 있는 데가 있죠. 뭐 성남 모란시장 이런 거 5.1장이잖아요. 5.1장. 그래서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그 상단의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해서 주인.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객주를 보면 영화 보니까 객주 무역업도 하더라고요. 배 타고 중국에 가서 무역도 하고 여관업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걸 객주라고 불렀어요. 그 효시, 시초는 객주입니다. 그 다음에 거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거간. 저는 객주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시골에서 어릴 때 거간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거간. 거주할 것자, 사이간자.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했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5.1장에 가면 소 파는 데 보면 거간이 뭐 3만 원 받고 소 중개하고 이런 걸, 소 사고 파는 거 중개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객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간이라고 불렀고, 이때는 자유업이었다. 그 말은 뭐 지금 고려시대, 조선시대 볼 필요 없이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게 1985년이니까 옛날에 자격증 필요 없다고요. 무조건 아무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유업. 특별히 자격증 안 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우리 8회 때 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각회가 나왔습니다. 각회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어사전에도 각회라고 찾아보면 이게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식 한자. 집주름은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각회. 이 사람이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을 각회라고 부르고요.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가 바로 복덕방이었습니다. 복덕방은 뜻이 무슨 말입니까? 복덕방? 이제 이거는 지금 11월, 12월에만 말하고요. 1월달부터 이런 말 안 합니다. 이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사전 배경 지식이니까 복덕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을 파는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합니다. 복을 파는 장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풍수지리에 의해서 음택, 양택이라고 했습니다. 집터를 좋은 데 집을 짓고 살면 현세가 발복, 복을 받고, 음택, 즉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 후세가 복을 받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비라고 했잖아요. 복비가 뭡니까? 우리 중개수수료, 지금은 중개보수, 옛날에 중개수수료, 그전에는 복비라고 불렀죠. 지금도 복비라고 부르는 데 많아요.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무슨 개업공개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화 잘못했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복덕방 아닙니까? 묻길래 복덕방 아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러니까 전화 끊더라고요. 전화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직도 복덕방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복비라고도 하죠. 왜 복비입니까? 좋은 명당 자리 복을 받도록 소개시켜주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복비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점하고 복채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복을 받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복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회가 딱 한 번 나오긴 했습니다. 1995년도에 시험.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고요. 자, 그러다가 1890년에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최초로 1890년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규칙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영업을 했다고요. 중개업을. 그러다가 최초로 규제를 해가지고 이제 1890년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어가지고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또 자유업으로 바꿨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 또 무질서하니까 1922년 소개영업 취채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취채 이런 게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식 한자. 그 소개영업 취채 규칙을 제정해서 허가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 제정됐습니다. 민법이 196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7년에 제정돼 가지고 그래서 이
자, 신고제. 그럼 이제 우리나라 설립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신고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허가제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제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등록제입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차이점을 보면, 신고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뭐 공인중개사법에 신고한다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행정관청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라는 것은 뭐냐면 허가, 행정법상 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허가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투기 목적이면. 그 등록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983년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허가제였고요. 그러면 허가는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제는 뭐냐 하면 신고제와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대구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요. 광주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 없이. 다만 그러면 신고도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등록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소만 갖추면 됩니다. 근데 등록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등 모든 전문 자격사들이 전부 등록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약국에도 가보면 등록증이 있고요. 우리 병원에도 가보면 등록증, 의사 등록증 다 있습니다. 그 전문 자격사들은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단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게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업하려면 자격증만 취득하면은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되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공부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격증만 따면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점이 신고제와 다르다. 신고제는 자격증 없어도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한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그 제정 목적이 있는데요. 이 제정 목적은 20회,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13년째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 그런데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데 시험에는 공신력을 제고하고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단순히 암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월달 되면 이제 암기 프린트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 암기 프린트 2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만 다 암기해도 80점 받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약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목적은 법조문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적이 아닌 거 이런 거 좋은 말 적어놨는데요. 그러면 이게 왜 목적이 아니냐, 공공복리가 왜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법조문에 그냥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공법의 목적이 보면 공법이 뭐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런 거 보면 전부 공공복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사실은 공공복리,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 이게 일맥상통한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딱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되니까 어렵다고요. 목적. 시험에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번 달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용어 정의부터. 자,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별표 3개 적어놨죠? 30회 때 출제됐고요. 이렇게 우리 책에 몇 회 때 출제됐는지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요 출제된 부분만 보시면 돼. 계속 기출문제는 반복합니다. 33회 시험에 무려 공인중개사법은 85%가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30%만 새로운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고요. 자, 먼저 중개입니다. 중개. 자, 중개라는 걸 앞서서 용어정의라는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게 용어정의를 하는 거는 만약에 국어사전에 있는 용어 그대로일 것 같으면 용어정의 할 필요 없죠? 그냥 국어사전 보면 되니까 국어사전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게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 사전에 찾아보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보면 중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중자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끼를 깨자입니다. 사람 사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다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손님들 사이에 소개를 해야 되지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그건 중개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이 그 밖의 권리가 뭔지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운 부분이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의 규정이 없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합니다. 자, 중개대상물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권리금은 지리적 이점, 영업상 노하우, 비품, 시설비 이런 걸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새로 인수하는 부분은 이미 의자하고 책상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 거 시설비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권리금을 보통 주고받잖아요. 그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금을 알선하고 예를 들면 10% 수수료를 받아도 원래 중개보수는 최대 나중에 배우면 나오겠지만 우리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아요. 최대가 10억짜리 소개하면 최대가 9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근데 권리금은 만약에 0.9가 아니라 10% 1억 권리금 받도록 알선하고 10%인 1000만 원 수수료 받아 먹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위반?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해도 이거는 중개가 아니라고요.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브노트 요약집 자기가 이제 보통 뭐 수험생들 보니까 강사 말은 안 믿고 같은 동료 수험생 말은 잘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원에 다른 학원에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하러 갔더니만 그 합격하신 분들 노트 달라 하고 막 팔아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3년 전에 이 노트 바람직하지 않죠. 특히 2차 과목은 새 책을 사는 게 중요해요. 새 책 봐야 되지.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한 문제 때문에 손해가 1억 이상 나는 거예요. 올해 합격 못하면 한 해 더 하면 학원비 얼마 안 되지만 그만큼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 벌 수 있는데 못 벌고 또 공부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은 꼭 새 교재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남의 거 필기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필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됩니다. 자, 어쨌든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로또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중개하고 돈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고자동차 알선하고 돈을 500만 원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자동차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거 소개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고요.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란 말입니다. 중개상물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좀 어렵습니다. 용어정의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지겨워도 참기만 하고 인내심만 가지면 합격한다 했죠. 자, 그러면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는 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1시간 내에 이것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지상권, 민법에서 다 공부할 내용입니다. 민법에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돼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말 뜻은 한자를 알면 민법을 하려면 한자를 좀 아는 게 좋죠.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죠. 지상권이라는 말은. 이 전세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권. 외국 사람한테 전세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 우리 전세 얻는다 하지만 그건 채권적 전세로서 등기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임대차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세 산다 하는 거는. 어쨌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물권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그 이제 예를 들면 민법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 저당권하고 전세권 둘 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민법에서 뭐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저당권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이 시험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개해봐도 임대차 불안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주인한테 좀 해달라고 하세요. 예, 그럼 하세요 하니까 하면은 등기 비용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등기할 때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하더라고. 주인이 오히려 하라고 동의해 주니까. 전 한 번도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 못 봤어요. 왜냐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배당받는 거는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저당권은 우리 뭐 중도금 대출 받는다든지 대출 많이 받잖아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저당권 설정 안 합니다만은 담보대출, 집 입주하고 나면 담보대출 받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은 건저당 설정 등기하죠? 그 많이 일어난다고. 대출 받을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담보로 설정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저당권 아니면 건저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험에는 저당권이 더 많이 나와요. 민법 시험에 전세권보다는. 이런 것도 중개대상 권리고요. 이게 뭐냐면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중개업소에서 대출을 소개하면 은행에서 대출 커미션을, 소개 커미션을 보통 한 0.3% 정도 줍니다. 은행에 따라 다른데요. 0.2% 주는 데도 있고요. 0.15% 주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출 3억 소개하고 90만 원 받아봤어요. 그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개업공개사가 받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 중개보수니까.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게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은 이 저당권 설정하고 돈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 환매권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매, 바꿀 환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집을 팔면서 민법에서 나중에 하는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그냥은 안 빌려주니까 담보로 잡기 위해서 1억짜리 집, 갑의 집의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줍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1억을 다 갚으면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반드시 다시 나한테 되팔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특약이라는 건 특별히 약속하는 거죠. 이런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나머지 유치권 이런 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지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둔촌 주공아파트 현대건설에서 공사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한다면 뉴스에 나온 거 봤죠? 써붙여놓고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막 그 정도만 보고 나머지 법정재산권, 법정재산권 이게 민법에서 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예습복습은 민법 위주로 해야 됩니다. 5과목 중에서 민법 한 과목이 나머지 과목 다 합한 공부 분량이 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민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서 4년 동안 민법 배웁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런 거 따로따로 배웁니다. 한 학기당. 근데 우리는 2달 만에 다 끝내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민법은 공법은 그냥 지금 우리나라 말로 돼 있어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말 자체를. 근데 민법 자체는 말 자체가 1957년도 만들어서 1960년도에 시행했는데 1957년도 당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예요. 그 민법을 한글화, 다른 법은 우리 법에 보면 모든 법을 새로 만들거나 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민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1957년도 만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시험에 나오는 법이 뭐냐면 103조부터 시험에 나오는 게 아직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103조부터 766조까지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요. 개정된 거는 친족, 상속법, 상속 이런 것만 개정됐어요. 여기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조문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저도 민법 처음 공부하면서 충격받은 게 통정의 표시. 제가 어릴 때는 통정을 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통정. 민법에 통정의 표시는 말 나오죠? 통이 뭡니까? 이게 통할 통자. 정을 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을. 옛날에는 이게 간통하면 통정이라고 했어요. 통정. 간통했다가 구속됐다. 이게 통정으로 구속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 통정은, 민법에서 통정은 서로 짜고 이 말이에요. 어렵죠, 말이? 그래서 민법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게 다 민법 용어입니다. 예, 다음에 법정재산권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개까지 봤는데 쉬었다가 중개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